과학도 정반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모신 여기 김동출 교수님께서는 과학도 철학에서 말하는 정반합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철학하고 과학은 어느 정도 이제 분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철학에서 어떤 사고의 방법론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정반합이라는 이 방법론이 과학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동출 교수님 모시고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좀 청해 들어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 자세할 건 아니고 네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런 방향, 그런 그 한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토마스 쿤인가요? 과학혁명 네. 얘기를 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과학적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과 정반합 과정은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이론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제기가 되고, 과연 그 이론이 새로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느냐를 합의해서 합의되는 거죠. 그야말로. 조금 구체적으로 예. 그 구체적인 이론의 사례를 좀 들어서 이게 정반합의 과정으로 이런 과학적인 이론도 발전을 했다. 예. 이런 사례를 한번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표적인 게 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히 물리학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우주를 이해하는 거는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운동을 일으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무거운 것일수록 빨리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이론이, 그 설명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것,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그거를 힘이라는 하나의 그 새로운 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식 속에 집어넣으면서 모든 운동을 동일한 모든 운동을 일으키는 동일한 어떤 그것이라고 해서 힘을 제안을 한 거죠. 그 과정을 보면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정이었다면 예. 나중에 뭐 갈릴레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뉴턴, 여기가 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 당시에는 모든 우주의 운동을 설명하는, 나중에 이제 인화론으로까지 하죠. 그런 완벽한 완성된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도 끝이 아니죠. 근데 그 뉴턴 법칙으로, 뉴턴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주 관측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인데, 굉장히 큰 스케일로 움직이는 우주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예. 물론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될 그 당시 발전됐지만 하여간 그 당시 수준 기술로 발견할 수 있는 오차를 내는 그런 굉장히
그 빠른 운동. 아니,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이론 하나하나 그 얘기보다는 네. 지금 저희가 정반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정이었고, 네. 뭐가 반이었고, 이게 합으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네, 합이었어요. 처음에 정. 네, 그걸로 그 우주가 이제 설명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뉴턴의 이론이 네,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게 반이에요? 예.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뉴턴의 이론도 맞지 않다. 이라는 게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근사식으로는 맞지만,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이 운동이 다시 설명이 되게 되죠. 그게 합이에요? 예.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저기 뭐 아인슈타인 이렇게 있으면 예, 그런 이게 식으로. 정반합이다? 예.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는가요?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좀 질문 드려보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뉴턴은 이게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정하고 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의 뭐 어떤 기원이 된 사람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현대에 생각하는 과학자냐? 그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철학자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깊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힘을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의 깊은 생각을 통한, 뭐 사유를 통한 어떤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철학이었다. 그럼 뉴턴부터 우리가 현대과학이라고 부르면, 얘는 어쨌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거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두 개는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과학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반으로 보기에는 그냥 분류가 다른 종류의 생각 또는 사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반으로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여기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보면 이거는 정반이라기보다는 정인데, 이걸 포함하는 더 큰 어떤 정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반에서 합으로 간 게 아니라 정에서 더 큰 정으로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때도 네. 사실 그 당시에 수학으로, 제가 지금 자신은 없는데, 네. 일종의 공식을 제시를 했었어요. 네. 적어도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과학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자연현상을 수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저널에 받아들여질 만한 논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리적인 해석을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 수리적인 해석, 수리적인 설명으로 가기까지 물리학자들에게, 물리학만 따지게 되면 물리학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고 활동에는 수리적이지 않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의 영역도 존재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가 아닌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이론, 뉴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넘어갈 때도 단순히 포함 관계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 이론에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일부에서는 포함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인슈타인 이론 전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포함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 이론이 갖는 차이만큼이나
뉴턴 이론과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도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참 저는 과학자가 아닌데 제가 그동안 과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정말 다른 말씀을 지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사람이 사실 막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막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근데 그럼 과학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막 우리가 모두 떠드는 말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말이 뭐야, 가장 맞는 말이 뭐야를 채로 걸러주는 역할을 과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반을 걸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다 정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과학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과학이 지금 이토록 강한 힘을 그러면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주 인간의 역사에서 사실 더 길게는 종교를 우리가 더 많이 했고 철학을 더 많이 했는데 그 시대에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왜 지금 현대에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이뤄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 다 걷어내고 맞는 말만 다 걸러내니까 그것만 합치니까 이토록 강한 힘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연 반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과학은 반이 아니라 정만 걸러내는 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이제 그야말로 정통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겪어온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의 경험,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자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정만 걸러낸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을 쳐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반을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새로운 완전히 그것과 이제 상반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뭐가 있을까요? 막상 이렇게 적합한 예를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전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전류의 속도, 여기서 스위치 온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전류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진짜인지 실험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엔 하이퍼한 학자들의 그 기술자들의 의견도 의외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 설명하는 예를 보니까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물리교과서에서는 베르누이 정리로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항공공학 교과서에서는 그 항력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저도 그 역사 과정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걸 그대로 학생들에게 아주 진리처럼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빙의가 나는 원리가 그렇게 베르누이 정도로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야구나 축구에서 변화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이 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들도 보면 잘못된 것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그 현상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규칙이나 원리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전에 보면은 뭐 단순한 저항, 그 다음에 단순한 베르누이 정리, 이것만 적용해서 설명하다가 아닌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그 의외로 가까운 부분, 단순한 부분에서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작은 영역에서도 정반합은 일어난다. 뭐 의학에서 이 생명과학 쪽에서는 그건 뭐 다반사죠. 다반사. 좀 예를 들어주신다면.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고, 뭐 전두엽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벨상까지 받은 게 이제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룡의 피부가 그냥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라 털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같은 경우도 이제 분류법이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차이 이런 걸 가지고 그 계열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과는 다르죠. 그게 그 흔히 이야기하는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진화 과정이라든지 발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전에는 어느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렇지 않은 얘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거를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문학자들이랑 뭐 이야기를 해본 거는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 지식과 경험을 보니까 뭐 제가 과학에 대한 태도, 물리학에 대한 태도와 거의 뭐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겠다. 거의 같다라는 걸 이제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인문학자들이 보면서 네가 인문학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또는 철학에 있어서의 정반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른 반론이 있을지 그런 이야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과학도 정반합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대전제는 과학도 인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과학도 인문학이다? 예. 그 정확하게 인문학과 과학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 없다. 그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의 전통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요 얘기를 시작한 지 한 20분 지났나요? 그런데 지금 더 충격, 아주 이거는 대충격의 충격에 제가 지금 휩싸였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과학도 결국에 인문학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인문학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고, 뭐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그냥. 같다, 과학도 같다. 인문학이다? 예. 그럼 인문학도 과학이다? 예. 역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충격에 쓰리 콤보를 맞았습니다. 과학하고 인문학이 등치다. 예. 오. 물론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네. 그 문과 아빠랑 이과 엄마랑 네. 있는 가족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가족이 어느 날 밤에 별을 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별에 대해서 시심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아름답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저건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 수소 행유가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뭐 어떻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느끼는 그 느낌의 구조, 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접근 방식이나 이해 구조 같은 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과학이 논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학에 철학에 논리가 없느냐? 논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음악에 미술에 논리가 없느냐?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뭐 음대 들어가면은 음악 통론 뭐 이런 거 배우나요, 아직? 뭐 그거는 통론이라고 한다면 그때 론이라는 건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느냐, 숨겨두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술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 숨겨진 거를 끄집어내야 될 때도 있고, 과학에서도 그 이론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접어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양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그것도 일어나는 빈도를 따져보면 결국엔 확률의 크기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 딱 잘라서 이렇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제가 받은 충격은 그 교수님이 상상하는 거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네. 과학이 결국에 인문학이다. 네. 인문학이 결국에 과학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예술을 전공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술도 이제 크게 보면 인문학이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건 정말 뼈저리게 다르구나. 과학하고 인문학은 정말 뼈가 저리다 못해 정말 뭐라고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구나. 를 통감을 했어요. 통감을 하고 그 얘기를 책에다 쓰기도 했는데, 제가 정말 제 뒤통수를 정말 두드려 맞은, 제가 뭐 과학을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창작을 할 수 있게 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이 뭐지라고 조금 아주 요만큼 밖에서 요만큼 들여다본 그걸로 제가 그것만으로도 제가 뒤통수를 진짜 한 300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뭐 예술가가 뭐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러면 작곡하는 사람 100만 명을 모아놔도, 시 쓰는 사람 100만 명을 모아놔도 작곡을 하거나 시를 쓸 수 있는 기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음악을 전혀 모르고 문학을 전혀 모르는 컴퓨터 과학자,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일부가 모여서 뚱땅뚱땅 했더니 이거는 음악이라고 부정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고, 기계로부터 이건 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역은 성립했단 말이에요. 예술을 아무리 해도, 인문학을 아무리 해도 과학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지만, 과학을 열심히 했더니 이건 인문학이 아니라고, 예술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르고, 우리가 뭐 철학에서 또는 인문학에서 말했던 뭐 방법론 중에 하나가 정반합이라는 방법론이 있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이 정반합인가? 그러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만 걸러내는 아주 냉정한 방법론이 아닌가. 반은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반은 버리는 게 아닌가. 반을 합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반은 그냥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에서는. 저는 선생님 책 보면서 예.
역시 네. 예술, 인문학, 과학 네. 이게 한 덩어리구나 라는 거를 새삼새삼 느끼고 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선생님 이제 그런 입장으로서 봐서 그런지 선생님이 그 책에서 그것이 다르다고 느끼었다는 그런 낌새를 전혀 못 느꼈어요. 그 차이를 뒤통수 맞듯이 강력하게 느꼈다는 그런 낌새를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이제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술가들만 지구상에 한 1,000만 명 모아놓고 혹시 이제 모르니까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산다 그러면은 과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날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이. 글쎄요, 뭐 저는 나올 수도 만들어진다고 있겠지만, 봅니다. 네. 그리고 물리학자들만 1,000만 명 모아놓고 쭉 하다 보면 음악이란 기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겠죠. 네, 그건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은, 네. 그, 음악이건 뭐, 지금 우리가 뭐 그림이건, 네. 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출발은 다 물리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림에서 네. 보면은 그 이제 원근법 네. 같은 거 나오고 네. 그럴 때 보면은 수학자들이 그림을 그려서 원근법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쭉 그리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원근을 나타낼 수 있는 규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고 발견을 한 걸까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역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세상 일이니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근데 개연성 같은 일어나지 걸 말라는 생각하면, 법은 없겠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뉴턴부터 하면 우리가 뭐 1600년대라고 할게요. 네. 1600년대부터 우리가 과학을 시작해서 창작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데까지 500년이 안 걸린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작곡하는 사람 100만 명, 시 쓰는 사람 100만 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창작하는 기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지를 따지면 100만 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요거는 뭐 저희가 상상의 세계니까 요 얘기는 좀 짧게 하도록 하죠. 예. 뭐 아까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깜빡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자르셔도 되는데 이거 네. 일단 그 피아노 콩쿠르라든지 아니면 성악 네. 콩쿠르에서 누가 우승이다 그런 걸 이제 결정할 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낮은 수준에서 네. 이제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1등을 뽑는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왜 1등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거는 논리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술의 상당 부분은 논리나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은 그럴듯한 설명을 사후에 갖다 붙이는 거가 예술과 인문학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게 갖다 붙이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로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은 위로하지 않죠. 과학이 무슨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되죠. 뭐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즐기고 문학을 즐기고 뭐 음악을 즐기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뭐 하는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설명을 그 논리를 나중에 그럴듯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술과 인문학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똑같은 음악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위로가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학이라면 이 똑같은 음악이 중력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죠. 시나 음악은, 철학은.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종교도 특히 그렇죠. 네. 근데 과학이 그럴까? 과학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거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는 거를 과학자들이 야, 이거 정말 아름답다. 이게 진리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네. 옹색하지만 네. 이제 변명을 해보자면 아까 이제 과학자들이 느끼는 즐거움, 음, 뭐 아름다움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일단 수학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칭성? 네. 수학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대칭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패턴을, 수식 자체에서 패턴이 나타날 때 갖는 즐거움들이 있고요. 근데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거를 잘 설명하는 법칙을 이제 찾아내면 그로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인간들한테 기쁨을 주게 되는, 그 행복함을 주게 되는 건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학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변해요. 그러니까 뭐 유클리드의 이제 공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빠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위상기하학이 나오면서 기존 기하학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위상기하학의 근사로 뭐 역할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그 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문학이나 예술에서의 즐거움과 그 과학에서의 즐거움은 적어도 일맥이상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 뭐 전혀 통하지는 않지는 않겠죠. 네. 좀 통하겠죠. 통하는 면이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본질적으로 참 다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문학은 이제 저는 인문학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언어로 하는 학문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재료가 전혀 다릅니다. 인문학은 수를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 돼요. 철학도 말로 하는 거고, 종교도 말로 하는 거고, 문학도 말로 하는 거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뭐 노래도 말로 부르잖아요. 네. 근데 과학을 하려면 말만 할 줄 알아가지고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이제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수학을 과학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수식이 갖는 의미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수식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편안하게 설명을 한다. 물리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야들이 이제 적어도 물리학 분야에서는 그런데, 역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수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 물론 이제 수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보면 선생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은, 네, 그게 본질적인 차이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 인문학이나 예술에서 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반론을,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는
그 음정 사이에 그 비율 같은 것들이 수리적으로 설명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조율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적어도 그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이나 인문학에 있어서. 그래서 일맥이 상통하는 걸 인정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확률 문제인 것 같아요. 비율 문제.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아무튼 간에 그 과학이 네. 인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지는 제가 100%는 다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과학도 결국에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종교, 철학, 예술 이거를 인문학의 큰 세 가지 줄기라고 한다면 이 인문학의 시대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있죠, 여전히.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사람들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우리가 맨날 앉아서 보는 넷플릭스, 뭐 지나다니면서 듣는 스포티파이, 이거 다 인문학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인문학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관점에서 인문학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커질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가. 그 입장에서 보면 인문학이 여전히 큰 역할이 있지만 뭐 인류사의 발전, 예를 들면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인간을 저 멀리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건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직접적인 생존이나 인간의 직접적인 발전, 문명의 발전, 이거는 주도권이 완전히 저는 과학한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예술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술 또는 인문학하고 과학을 등치로 놓는 것은 굉장히 좀 쉽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거 좀 무리 아닌가? 무리 같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이 전쟁을 할 때 또는 전투를 할 때 현대전은 또 양상이 다르지만 뭐 고전적인 걸 살펴보면 흔히 이야기해서 앞에서 직접 싸우는 전투병이 있고 뭐 보급병이 있고 뭐 정보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군사의 여러 분야가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전투병 중에서도 일반 뭐라고 정규전, 그 다음에 비정규전 이런 쪽의 전투병들이 또 갈리고 그렇긴 한데 각각 서로 다른 병과의 병사들이 또 역할을 교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흔히 이야기하는 전투병도 정보병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일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인문학의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자와 과학자를 놓고 본다면 그 선생님 입장은 인문학 예술이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인문학자 예술가들의 역할이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현재 인간 인문학자나 예술가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크게
예술 분야나 인문학 분야에 있어 크게 역할할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제가 기계가 사람보다 잘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말할 필요는 없고 기계도 할 할 수 수 있다. 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인공지능이 과학도 네.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미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하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역할로 따져보면은 네. 오히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간 과학자들의 역할이 인문학자들의 역할 축소되는 것보다 더 뒤쪽으로 가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공지능이 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세스 구조 이런 것과 인간이 하는 구조가 같다고 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거다. 인문학과 예술을 포함하는 인문학과 그 과학과의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예술가도 대체될 수 있고 과학자도 대체될 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다? 예.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발전하는 프로세스가 인간의 사유가 발전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아마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다른 것이 존재할 것 같다라는 조금 막연한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기대나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또는 제가 겪어온 과학 그리고 제 안에 구축되어 있는 과학적 또는 인문학적 그런 사고 프로세스에 의하면 그건 구별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봐도 되나요? 이건 사실 정반대에서 출발해서 이상하게 인문학하고 과학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대학에 인문계과가 따로 있고 자연과학대가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과학대를 다 없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50년대로 돌아갈게요. 왜 그때로 돌아가냐면은 그때 처음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1950년대 이 지구 전체에서 그때로 돌아가서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이런 과를 다 없애. 그리고 그런 전공을 다 없애. 예. 그랬으면은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뒤에나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과를 없앤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공부를 다 안 하고 다 시 쓰고 소설 쓰고 또는 철학하고 종교하고 음악하고 다 그것만 해. 그랬으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문명, 예를 들면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게 나왔을까요? 이제 두 가지 상황으로 봐야 되죠. 자, 없애. 그러고 끝나고 대놓고 과학 쪽, 수학 쪽 교육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예술적, 인문학적 활동에 의해서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과학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고리가 나타나면 다 차단을 해요, 일일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작은 인문학자, 철학자로 했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적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던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던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주 옛날 원시인들은 인문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었지만
인문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아니죠. 과학자는 네. 제 생각에는 16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자기가 뭘 어땠다고 해도 과학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는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빈치가 뭐 미술가고 뭐 의사고 뭐 과학자고 뭐 다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과학자였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건 무슨 뭐건 뭐 여러 가지 분야의 말을 이 사람이 다 했어라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과학자고 뭐고 뭐 이렇게 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과학자입니까? 그냥 오래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 근데 일단 다빈치 정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다빈치 스케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공학자, 과학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적어도. 아니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검증, 무슨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재현하고 이 일을 그 사람이 했냐?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실제로 그 사람이 스케치한 것들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검증 없이 그게 그냥 뭔가를 아름답게 묘사하기 위해서 한 것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더라도 그냥 저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그게 과학이라면, 그게 만약에 과학이라면 지금 미대에서 그만큼 스케치하는 학생들이 전부 과학자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대 다니면서 이 어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서 지금 우리 현대인이 아무도 못 보는 뭔가를 봤어. 그 학생이.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를 정말 세밀하게 했어요. 과학자인가요? 스케치를 잘하는 미대 학생이죠. 아니요.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게 되면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술이라고 보지 않고 도면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대 다니는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뭔지 모르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지 말죠. 예를 들면 80년대 일본에 사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건담이야. 로봇 건담. 과학자인가요? 그게 어떻게 과학자죠? 과학자가 그걸 나중에 보고 그런 로봇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로봇을 그린 사람이 과학자인가요? 아니에요. 건담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건담을 그린 화가는 존재하잖아요. 건담을 그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실제로 그렸다. 창작자가 그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과학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과학자적인 소양이, 속성이 없는 거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이 그 전에 일본 만화가 쭉 형성되는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건담 만화가 나왔을까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1600년대 뭐 1700년대 이때 화가들에 의해서 그 건담 디자인 그 스케치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전 안 나온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건담이란 스케치가 나오게 된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뭐 1800년대, 190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성립된 기계 문명들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로봇 같은 것들이 어떤 형상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뭐 변형, 발전 시켜서 건담 스케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건담을 그릴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학자적인, 기술자적인 속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과학자고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예. 아이폰을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자란 어떤 아이가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렸어. 네. 과학인가요? 저는 과학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뭔가요? 뭘 과학적 속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과학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죠. 관찰자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과학에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로 이런 걸 그렸다. 그랬을 때 관찰자로서의 속성이 있냐 그러면은 관찰자이긴 하죠. 근데 과학이 관찰이 다가 아니고 과학은 관찰한 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내가 관찰한 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뭘 검증하나요?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꼭 검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검증이라는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그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현상에 적용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 법칙을 수정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수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검증 없이 수정을 어떻게 하죠? 검증을 해봐야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아니까 틀렸으면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검증 없이 과학이 어떻게 설명이 일단 돼요? 설명할 수 있느냐 없냐를 예. 따지는 것을 검증이라고 본다면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게 맞네요. 아니 과학에 가설이 없는 과학이 있나요? 가설 없이 과학이 성립하나요? 가설 없이도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성립이 되죠?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귀납법은 뭐 가설 굳이 이제 프로세스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납만으로 과학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현대 과학은 사실 귀추적인 성격인데 그래서 가설이 뭐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쎄 그 가설이 이 가설 이렇게 이걸 설정해 놓고 그냥 간다기보다는 그냥 쭉 해보는 본질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술에 있어서도 가설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뭐 좋은 예술 작품 또는 좋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뭐 정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먹히겠네? 이것도 가설이죠. 그렇게 해서 써봤더니 내가 보기도 불만족스럽고 주변에서도 보면 불만족스럽고 그러면 다시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거친다면 지금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 교수님의 이론을 타파하기에 너무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과학에서 설정하는 가설하고 예술에서 설정하는 가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예술에서도 가설이 있냐?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설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뭐지? 라는 아주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설이라고 한다면 예술에서의 설정, 인문학에서의 설정은 인간만으로 한정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만들면서 이게 코끼리한테 받아들여질까를 전제하지 않아요. 이게 인문학의 한계예요. 이게 예술의 한계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예술의 한계고 이게 철저하게 예술의 범위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이 음악이 우주 먼지한테도 좋게 들릴까라는 거를 상정하지 않아요. 과학의 가설은 그리고 제가 알기에 과학의 미덕은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거를 버리고 또는 깨트리는 데서 과학의 힘이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에서 말하는 이 가설은 인간에서도 통하는 거지 인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학이 예술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은 요만큼이고 과학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을 하면 예술을 할 수 있지만 예술을 아무리 해도 과학을 못 한다니까요. 전제 자체가 범위 자체가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반대로 네. 생각이 그런가요? 진행이 되는지 네. 굉장히 재미있는 네. 상황인데 네. 사실은 선생님 지금 예술가로서 네.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과학자로서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예. 뭐 그냥 바보 멍청이죠. 그냥 이제 지금은 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과학자도 아니었고 예술가도 아니었던 상태에서 예술을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과학자였다, 예술자였다라고 예술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과학이 예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거대한 예술 활동, 인문학적 활동 중에 수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면 두 개는 같은 거다. 그럼 선생님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문학에서의 논리 전개 구조도 보면 이렇다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 분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이게 7이야 라고는 하진 않더라도 이게 크고 이게 작아 또는 이게 맞고 이게 틀려라는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절대 참이 아니고. 예를 들면 3하고 7이 어떤 게 커? 그럼 7이 큰 건 분명하죠. 7이 큰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떤 시 구절이 있어요? 또 다른 시 구절이 있어요? 다른 작가가 쓴 시 구절이에요? 자,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게 좋은 거죠? 거기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예술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정답이 없다는 게 뭔 뜻이냐면 사후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참이냐 거짓이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과학은, 수학은 3이 커, 7이 커 그러면 나중에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7은 큰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사실 보편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그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철저한 그 논리 전개가 없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저는 그것도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느 게 좋으냐? 라고 한다면, 일단 대중에게 물어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수의 차이가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개인에 제한시켜 봤을 때도 분명히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또 과학에서도 보면 그것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크다 작다로만 가지고서 이 설명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계속해서 이 자연을 설명하는 이 틀, 구조, 물리학에서만 제한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뉴턴 역학에서 그 상대성 이론으로, 그다음에 맥스웰에서 양자역 과거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이 세상을 거의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있죠. 아니, 제가 지금 과학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과학은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우리가 가진 이론이나 뭐 우리가 가진 계측 장비나 이런 걸 총 동원했을 때, 지금 우리의 한계를 총 동원했을 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맞는 답을, 가장 효율적인 답을 내주는 방법이
또는 태도, 이게 과학인 것 같거든요. 그건 인문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인문학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과학보다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고요? 예. 뭐 그건 이제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프로이트의 무의식, 저는 그거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폐기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드러났고. 그게 과학이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된 예.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그 프로이트 이론이 성립이 되고 폐기되는 과정은 과학적일까요? 아니면 인문학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예를 드렸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부터 과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정반합이나 이런 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말로 한 거예요. 그냥 말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인문학이나 예술의 한계는 뭐냐면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부터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뇌내망상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가설로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부합되는 일부 사례만 가지고 그것의 신뢰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포장을 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건 이제 과학적인 게 되는데, 과학의 엄밀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뭐 엄밀성이란 말 자체도 이게 모순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 벗어난 것이 됐지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과학이었을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뇌내망상이 된 거고. 그런데 그게 그 정도의 차이, 확률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뭐 우주팽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이 저 우주상수를 처음에 제시했다가, 이게 아닌 게 비어보고서 이제 그거를 폐기시켰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있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상수가 상당 부분 저는 뇌내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수식에 의해서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수준이지 딱딱딱딱 이래서 이 우주상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우주상수를 집어넣어 볼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 설명이 되네? 뭐 이런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걸 넣어볼까?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내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현재 어떤 그 운동을 뉴턴 방정식으로 푸는 것만큼 엄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엄밀하지 않은 게 왜 지금 이 전체 뭐 예를 들면 과학이 인문학이다? 이걸 설명하는데 그 사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그 인문학이 엄밀하지 않다, 과학은 엄밀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학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임의성이 있고 의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당연히 임의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자체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래서 뭐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빼보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된 거를 수많은 사람이 그거를 다 검증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부터 과학이잖아요.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한 거는 과학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의 일부분을 떼서 선생님은 그걸 과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저랑 견해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과학자, 과학자의 활동으로서 과학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은 그 중에 어디부터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 영역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네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인문학은 언어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로, 예를 들면 말로 이 컴퓨터를 만드는 설명서를 쓴다고 해볼게요. 네. 나중에 우리가 인류가 멸망했는데 외계인이 그 인류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게 돼가지고 자,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재현해 본다고 할게요. 네. 이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숫자는 쓰지 않고 말로만 쓰는 거예요. 말로만. 자, 이거는 뭐 대략 한 뼘 크기에, 이거 10몇 센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략 한 뼘 크기에, 뭐 여기는 2뼘이고, 자, 색깔은 무슨 뭐 남색이고, 자, 이렇게 뭐 요만한, 손톱만한 버튼이 몇 개가 달려있고, 이 안에 칩 같은 거를 다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뭐 실 같은 게, 뭐 실보다도 얇은 게,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게, 네. 선들이 쫙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뭐 반도체야. 네. 자, 메모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그 설명서를 말로만, 언어로만, 한 뭐 3,000페이지 썼다고 할게요. 이 노트북을 만드는 설명서를. 외계인이 그걸 다 해독했어. 그렇다고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3,000페이지 가지고 안 되고요. 한 3회 10승 페이지 정도. 아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아니, 절대 못 만든다. 절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숫자로, 가능한 숫자로 다 기록을 했어. 그럼 두 가지 경우의 그 해동문을 다른 외계인 A, B가 그걸 가져갔다면 예. 누가 노트북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냐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따지면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크냐 작으냐를 따지면. 그러면 선생님은 A는 B보다 크다라는 이런 것들은 수학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A는 B보다 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수학이 아니다? 대소관계까지 수학으로 보시는 거예요? 수학이 아닌 영역에서도 대소관계는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뭐 이 전화기보다 네. 이 컵의 길이가 깁니까? 네.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뭐 네, 예를 네, 들면은 네. 그죠? 네. 그거는 얘기할 수 그거는 있죠. 근데 인정한다. 그거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거보다 이게 높냐 언어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요거보다는 요게 높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 높은지를 숫자로 쓰기 이전에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이거 말이잖아요.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이거 말로 하잖아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다 정보를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말로 쓰여 있는 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네.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대소관계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소관계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 디지털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과학자에게만 그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숫자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과학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야말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도 아니고 인문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닌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과학자가 태어나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형성이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본질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인문학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학이다라고 그거는 인문학에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뒤쪽에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윤색하듯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과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만큼이 과학이고 그 안에 이만큼 예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술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의 덩어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걸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그럼 본질적으로 과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과학이 본질적으로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은 본질적으로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술은 과학의 부분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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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집합. 그러면 포함관계를 얘기를 할 때 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이다. 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선생님 말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과학이고 이게 예술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과학은 무조건 예술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술은 무조건 과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술은 요 범위에서만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합론으로 보면 예. 그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수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게 예술, 요게 과학.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과학, 예. 요게 예술. 예. 그러면 요거는 예술이 아니죠. 네. 과학이죠. 그러면 요거는 과학이죠. 예술도 되고 과학도 될 수 있죠. 예. 예. 여기 과학이고. 예. 그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있는데, 예술이 항상 참이 아니고 예술이 과학인 게 항상 참이 아니고 때때로 참이라는 거죠. 근데 과학은 때와 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과학은 언제 어디서나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은 요 영역 안에서만 과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수건을 요만한 수건을 놔서 그렇지 이 수건은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큰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수건을 전체 집합이라고 본다면 예. 굳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집합론으로 그냥 예.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집합론으로 본다면, 예.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예술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과학인데, 예. 자, 과학이 예술이죠. 자, 과학도 예술이죠. 지금.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게, 예. 과학에서 예술 영역이 좁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술에 속하지 않는 과학의 영역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이 예술인 건 항상 참인데, 예술이 과학인 건 항상 참이 아닌 건 맞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집합론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그 포함 관계가 예. 과학 속에 예술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예. 하면 예술이면 언제나 과학이 되지만 예. 과학이 예술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음. 그 부분은 이게 제가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 할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짐작이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집합의 요소로 A, B, C가 있고, 여기 A, B, C 말고 여기 D, F가 많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거는
여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기보다 그냥 비유적으로 이 면적으로 제가 이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요소가 뭐, 여기에 뭐가 A, B, C, D, E, F, G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표현적으로 이제 면적의 비유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이에요, 면적.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러면 그 과학자들 중에 일부가 예술가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네. 정의가 없어요. 과학자는 정의가 있잖아요. 과학을 하려면 이런 방법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라는 그게 있어요.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술가한테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술가야 하면은 다 예술가인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과학자가 나는 예술가입니다라고 해도 부정을 못하고 저기 어디 무슨 무슨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술가의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예. 그 어떤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저널에 예. 논문을 낸다고 했을 때 이건 과학이 아니야라고 쳐낼 수 있는 쳐내는 게 가능하지만 네네네. 어떤 전시장에 있어서 네. 그 전시장에 어떤 작품을 걸려고 할 때 이거는 예술이 아니니까 여기 못 걸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없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예, 선생님 없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인문학 저널에 자기 글을 싣는 거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 저널에만 글을 실었던 사람이 과학 저널에 글을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거의 그러니까 0%예요. 확률적으로 네, 보면은 이 역은 항상 성립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이 난 예술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99%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술을 했던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과학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가 예. 될 것 같은데 과학자들에게 예술적 또는 인문학에서 주는 영감은 존재한다. 그건 모든 인간한테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인간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술적 소양이라는 건요. 모든 인간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예술인 거예요. 사실 교수님 지금 예술하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과학도 인문학입니다. 이 명제 자체가 교수님은 예술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학을 하신 게 아니고 요 상황에서는 예술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과학자인 거는 맞나요? 근데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가 헷갈려요. 현실인 걸.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사회비 과학자예요. 약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조금 사실 좀 들었어요. 이거는 나 김동출 교수님은 과학자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부터 진지하게 의심해봐야겠다는 좀 의심이 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초보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시선, 시각 이런 게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과학계, 물리학계 내에서는 존재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예술적 다양성의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물러나야 될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와 예술가 또는 인문학자, 그 사람들이 하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 이런 것의 차이의 어떤 계열이나 어떤 그 구분 규칙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들. 근데
뭐 선생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학자들이 그 예술가와 같은 또는 인문학자와 같은 사유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예술가들이나 인문학자들의 행위, 그 예술적 행위, 인문학적 행위에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숨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을 수는 없는데, 네, 네. 예, 없을 수는 없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뭐 철학에서도 아까 교수님 계속 그 철학에도 논리가 있지 않냐, 네. 음악에도 논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논리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논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릅니다. 검증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검증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받잖아요, 과학은. 그 검증을. 근데 예술도 대중성을 얘기를 했지만 대중에게 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받기도 하잖아요. 대중은 인정했지만 나는 도저히 이거가 용납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검증은 엄밀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두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목소리가 똑같고 노래 부르는 스킬도 똑같아요. 안막에서 노래를 불렀어. 예. 둘 다 통과합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이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어. 예. 한 사람이 얼굴이 더럽게 잘생겼어. 네. 안막이 거쳤습니다. 네. 누가 통과할까요? 네,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에서의 검증은 그렇게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그러면 옹색한 예를 예, 하나 들게요. 예. 그 일본이랑 미국에서 그 예쁜 여자 학자랑 사업가 두 개가 히트했다가 이제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여자 학자랑? 예. 지금 일본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생명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미국에서도 예. 그 어떤 진단 키트, 예, 맞아요. 예. 예. 과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계에서. 물론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도 많이 넘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적 속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술적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과학인데, 예.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예. 그 필터를 자기가 필요할 때 못 가동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자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과학자나 예술가들의 그 행위 또는 그 행동 프로세스 중에 일부를 과학으로 또는 예술로, 인문학으로 그렇게 그 카테고리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과학과 예술은 달라요, 그거는. 근데 일부를 카테고리화했다는 예.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물리학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잘은 못해도, 제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과학적 결과를 내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를 선생님은 과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보니까 그 프로세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과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유사과학자다, 사회과학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판단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짚히지가 않는데요. 사실 제가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만. 저는 계속해서 과학자로서 과학적 그 행동을 하고 그 프로세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 일부만 과학이다. 그 프로세스 중에 일부만 과학이다. 이쪽으로. 결과에 이제 가까운 쪽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직접적인 그 영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활동을 한 것.
그만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지금 말씀이 전혀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카테고리 두 개를 설정해 놓으시고 여기 딱 찍고 여기 딱 찍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과학이고 인문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건 맞아요. 그 말씀은. 그거는 인간의 활동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서 아 여기부터 이제 과학이라고 하자. 아 여기는 인문학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분류가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고 저는 그것이 분리되는 과정 그 포인트에 주목을 해서 그것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작용하는 기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본질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다른 형태, 다른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고요, 선생님은. 그거를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운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아니 저도 개운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제 속성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뜻밖의 또 그 교수님의 생각을 예,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 생각이었어요. 네, 오늘도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예. 오늘 못다한 얘기 또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 네. 제가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서, 그렇게 새로 생각해 볼 만한 네.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